사단장님, 전태아 중위가 머리 외상으로 일식불명 상태입니다. 병원 중환자실 피투성이로 누워있는 아들을 본 순간 엄마 소영은 그 자리에서 툴썩 주저앉고 마는데 그때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소영아, 너가 여긴 어떻게 왔어? 10년 만에 마주친 전 남편, 하지만 이제는 투스타 장군이 된 진한. 알고 있었어, 나도 태아. 우리 아들인 거. 내 부하야. 운명적 재회, 하지만 이들 앞에 잔혹한 게 닫혀있는 아들.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시청자분들이 저에게 보내는 응원의 한마디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 이소영은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저절로 깨어나는 습관은 20년 넘게 이어온 군 생활의 흔적이었죠. 텅 빈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들 태아가 군에 간 지 벌써 4년이 다 되어가네요. 소영은 46살, 전직 여군 출신으로 현재는 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키 165cm에 단정한 체격, 항상 반듯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깔끔한 정장 차림새는 여전히 군인 시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이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끔 옛 남편 진한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은 금세 털어내버렸습니다. 소영은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절제와 침묵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웃을 때도 크게 웃지 않고 화가 날 때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태아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이 소영은 밥을 먹으면서 아들 생각에 잠겼습니다. 학군 장교로 입대한 태아는 지금 중2 계급으로 복무 중이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꼬박꼬박 연락하던 태아가 최근 며칠간 연락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훈련 중이라 바빠라는 말만 하고 금세 끊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훈련이 많은가 보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태아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출근길 지하철에서 소영은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어보니 마지막 메시지가 사흘 전 엄마 잘 지내세요였습니다.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짧고 건조한 내용이었어요. 평소 태아라면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몸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드세요 라고 길게 썼을 텐데 말이죠. 요즘 훈련이 많다고 했으니까. 소영은 스스로를 달래며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꿈틀거렸어요. 오랜 군 생활로 기른 직감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던 중 소영은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태아에게서 연락이 왔나 싶어서요. 하지만 매번 실망만 했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새로운 메시지가 없었거든요. 전 과장님, 오늘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옆자리에서 일하는 김주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들어 김주임을 바라봤어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태아 걱정 때문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 김 계장이 물었습니다. 소영씨, 아드님 군대에서 잘 지내죠? 네, 다행히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소영은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별일이 없는 게 맞을까요? 오후에 소영은 참다 못해 태아의 부대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태아 중위 어머니인데요. 혹시 아들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부대 당직병이 대답했습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 후 당직병이 다시 전화를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전태아 중위님은 현재 야외 훈련 중이라 통화가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쯤 연락이 가능할까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훈련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요. 소영은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직병의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거든요. 마치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설마 뭔가 문제가 생긴 건 아니겠지? 이 소영은 고개를 저으며 나쁜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소영은 다시 태아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고객님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만 들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태아는 절대 핸드폰을 꺼두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소영은 계속 태아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다친 건 아닐까? 아니면 군대에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온갖 나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특히 태아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의 어투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 태아는 엄마 사랑해요. 건강하세요라고 다정하게 인사했는데 사흘 전 메시지는 너무 짧고 차가웠어요. 마치 급하게 보낸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보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소영은 태아가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지만 엄마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끙끙 앓던 모습, 중학교 때 친구들과 싸우고도 괜찮다고 말하며 속마음을 숨기던 모습. 혹시 지금도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태아는 이제 어른이야.
중이니까 부하들도 있을 거고. 소영은 자신을 다독였지만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져만 갔어요. 밤 11시 소영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태아 생각만 났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태아가 어딘가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엄마에게 연락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에 있는 건 아닐까? 내일 아침에는 분명 연락이 올 거야. 소영은 혼잣말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어요. 마치 곧 무슨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 소영은 결국 잠들지 못하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확인해봤지만 여전히 새로운 메시지는 없었어요. 태아야, 제발 무사하기를. 소영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소영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전화가 걸려올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새벽 6시 소영은 거실 소파에서 깜빡 잠들어 있다가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혹시 태아와 관련된 연락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보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전태아 중위의 보호자이신가요? 그 순간 소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보호자라는 말을 쓴다는 건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는 태아 어머니인데요. 무슨 일인가요? 소영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 상대방이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태아 중위가 어젯밤 부대 내에서 사고를 당해 현재 군병원으로 후송된 상태입니다. 머리 외상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황이고요. 소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의식을 잃었다고요? 그럼 지금 태아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와주십시오.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영은 이미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택시 안에서 소영은 계속 태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교복을 입고 활짝 웃던 모습,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엄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꽃다발을 건네던 모습.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소영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태아는 자신의 전부였어요. 남편과 이혼한 후 오직 태아만을 위해 살아왔거든요. 만약 태아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다면 자신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군병원에 도착한 소영은 급하게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전태아 중위 병실이 어디인가요? 3층 중환자실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안내원의 말을 듣고 소영은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에서 내려 중환자실을 찾아가는 동안 소영의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20년 넘게 군인으로 살면서 온갖 어려운 일을 겪어봤지만 이런 두려움은 처음이었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전태아 중위의 보호자세요? 지금 면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라 오래 계실 수는 없어요.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병실 안으로 들어간 소영은 그 자리에서 발걸음이 멈춰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태아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거든요.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있고 머리에는 하얀 붕대가 둘둘 감겨 있었습니다. 입술도 터져 있고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이게 단순한 사고 때문일까요? 태아야. 소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태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인공호흡기 소리와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만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소영은 태아의 손을 잡고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소영은 고개를 들어 뒤를 돌아봤어요. 그런데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거든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어딘지 익숙한 체격이었습니다. 소영아. 그 남자가 조심스럽게 소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10년 넘게 듣지 못했던 목소리, 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거든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남자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한씨? 소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전 남편 전진한이었어요. 10년 전보다 머리에 흰 머리가 많이 섞였고 얼굴에도 주름이 들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군복 계급장을 보고 소영은 더욱 놀랐어요. 투스타. 소영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한의 어깨에는 별 2개가 달려 있었어요. 이혼할 때만 해도 대령이었던 그가 지금은 소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전 장군님, 지금 여기 왜 계세요?
소영의 질문에 진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태아, 우리 아들, 내 부하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소영은 상황을 이해했어요. 태아가 복무하고 있는 부대의 상급 부대장이 바로 진안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럼 태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는 거군요. 이 소영은 진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진안은 태아가 누워있는 침대를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소영아,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지도 몰라. 무슨 말씀이세요? 이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진안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태아가 뭔가 큰 걸 건드린 것 같아. 부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말이야. 소영은 진안의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태아가 일부러 다친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분명한 건 이게 우연한 사고는 아니라는 거야. 진안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면서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세요? 환자 상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현재 뇌압이 높아진 상태라 언제 깨어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겠어요. 소영은 의사의 말을 듣고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만약 정말 누군가가 태아를 일부러 다치게 한 거라면 절대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의사가 나간 후 병실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소영과 진아는 태아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었어요. 10년 만에 다시 만난 상황이 이렇게 처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안 씨, 정확히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소영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태아가 부대 내 비리를 알게 된 것 같아.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군가가 알아챈 거지. 진안의 말을 들은 소영은 태아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부대 내 비리라니.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가요? 진아는 병실 문을 확인한 후 목소리를 더욱 낮춰 말했어요. 군납업체와 관련된 횡령 의혹이야. 태아가 우연히 그 내용을 듣게 된 것 같아. 횡령이요? 소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설명했어요. 몇 달 전부터 부대 내에서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어. 군납 계약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고 서류가 조작되고 있다는 얘기들 말이야.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조사하기 어려웠거든. 소영은 진안의 말을 들으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우리 태아가 그런 더러운 일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어젯밤 태아가 중대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다는 목격담이 있어.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군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중령 계급장을 단 중년 남성이었고 다른 하나는 대령 계급장을 단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군님, 여기 계셨군요. 대령이 진안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진안은 그들을 보더니 차갑게 대답했어요. 김대령, 박중령.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나? 김대령이 소영을 힐끗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잠깐 따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하지만 진안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말하게. 태아 어머니도 들어야 할 얘기니까. 박중령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태아 중위 사건을 훈련 중 사고로 처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영은 벌떡 일어섰어요. 훈련 중 사고라고요? 이게 어떻게 단순한 사고라는 거예요? 김 대령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군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마시고.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말라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 누워있는데 특별한 의미를 두지 말라는 게 말이 됩니까? 진안이 소영을 말리며 두 간부를 향해 말했습니다. 김대령, 박중령.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태아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진실을 밝혀야 할 일이야. 박중령이 진안에게 다가가며 속삭였습니다. 장군님, 곧 진급 심사시기 아닙니까? 이런 일이 터지면 장군님에게도 좋지 않을 텐데요. 하지만 진안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어요. 진급? 내 아들 목숨보다 진급이 중요하다는 말인가? 이 진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 대령이 서둘러 말했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이 확대되면 부대 전체가 시끄러워질 수 있어서. 시끄러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진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내 부하가, 내 아들이 누군가에게 당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이유가 정의로운 일을 하려 했기 때문이라면 더욱 그렇고. 소영은 진안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혼할 때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인데 지금은 태아를 지키려는 모습이 든든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습니다. 정말 진아는 이 일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걸까요? 김 대령과 박중령이 나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소영은 진안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진안 씨, 정말 이 일과 관련이 없는 거죠? 당연하지. 내가 왜 내 아들을 해치겠어? 그럼 태아가 알게 된 그 비리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소영의 질문에 진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부대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품들, 식자재부터 시설 개보수까지 모든 군납 계약에서 뒷돈이 오간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하고 장부를 조작해서 차액을 빼돌린다는 거지. 얼마나 큰 규모인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수십억 원 규모일 거야. 몇 년간 계속되어 온 일이라면 말이야. 진안의 말을 들은 소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정도 규모라면 관련된 사람들이 태아를 가만 놔둘 리 없겠네요. 그럼 태아는 어떻게 그런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마 중대 사무실에서 우연히 듣거나 봤을 거야. 태아는 성격상 그런 걸 그냥 넘어갈 아이가 아니잖아. 진안의 말이 맞았습니다. 태아는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강한 아이였거든요. 소영은 태아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태아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증거를 모으려고 했을 테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들켜버린 거겠죠. 진안 씨,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소영이 물었습니다. 진안은 태아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일단 태아가 깨어나길 기다려야지. 그리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 하고. 하지만 그동안 증거들이 다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성급하게 움직이면 태아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진안의 말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소영은 태아의 손을 놓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일어섰어요. 태아야,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조금만 참고 빨리 깨어나렴. 병원을 나서면서 진안이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소영아, 혼자 무리하지 마. 이 일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어. 알겠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영은 태아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벽에 걸린 사관학교 졸업사진, 어릴 때 받은 상장들. 모든 게 태아를 떠올리게 했어요. 태아야, 엄마가 반드시 너를 지켜줄게. 소영은 결심했습니다. 진안의 말대로 성급하게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지도 않겠다고 말이에요. 2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분명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영은 병원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진안이 성급하게 움직이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로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어요. 태아가 정말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태아를 다치게 했는지 직접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소영은 먼저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을 담당하는 젊은 간호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젯밤에 우리 태아, 전태아 중위를 데려온 분들 누구인지 아세요?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당직이었는데요. 부대에서 온 하사 한 명과 중사 한 명이 함께 왔어요. 그런데 간호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요? 소영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간호사는 더욱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이상했어요. 보통 훈련 중 사고라면 동료들이 걱정하면서 오는데 그분들은 표정이 너무 딱딱했거든요. 마치 할 일을 끝내러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소영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분들 이름을 아시나요? 죄송해요.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고 다만 하사는 김하사, 중사는 이중사라고 하더라고요. 간호사의 말을 들은 소영은 그 이름들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어요. 중환자실에 들어간 소영은 태아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태아야, 엄마가 왔어. 빨리 깨어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1시간 정도 태아 곁에 있던 소영은 병원을 나와 태아의 부대 근처로 향했습니다. 직접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부대 주변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부대 정문 앞 카페에 앉아 지켜보고 있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어제 병원에서 봤던 김 대령이었어요. 김 대령은 부대 밖에서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조용히 처리하겠습니다. 전태아 중위 건은 훈련 중 사고로 보고서를 작성했고요. 김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벌써 사고로 처리해버린 거였습니다. 김 대령이 전화를 끊고 부대 안으로 들어가자 소영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특전사 출신 동기들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20년 전 함께 훈련받던 동기 중에 지금도 현역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였습니다. 소영은 핸드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김정숙, 현재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동기였어요. 전화를 걸자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소영아, 진짜 오랜만이다. 무슨 일로 연락했어? 정수가, 미안한데 부탁이 하나 있어. 혹시 군 내부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소영은 태아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어요.
정숙은 소영의 말을 듣고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소영아, 그거 정말 위험한 일일 수 있어. 군납 비리 같은 건 보통 고위급까지 연결되어 있거든. 혹시 태아가 정말 그런 걸 건드린 거라면 그럼 도와줄 수 없는 거야? 도와주고 싶지만 함부로 움직였다가는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일단 조심하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숙의 말을 들은 소영은 답답했지만 이해했어요. 함부로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소영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중환자실 앞에서 진안과 마주쳤어요. 진안은 소영을 보더니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간호사가 아까부터 찾고 있었는데. 태아 부대 근처에 다녀왔어요.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소영의 말을 들은 진안은 한숨을 쉬었어요. 소영아, 위험해. 혼자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데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더니 벌써 사고로 처리해버렸잖아요. 소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진아는 소영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고로 처리했다고? 네, 김대령이 전화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훈련 중 사고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그때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나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가 잠깐 의식을 회복했어요. 지금 들어가 보세요. 소영과 진아는 급하게 중환자실로 뛰어 들어갔어요. 태아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직 초점이 흐릿하긴 했지만 분명히 깨어 있었어요. 태아야. 소영이 태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아는 엄마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빠. 태아는 진안도 알아봤습니다. 진아는 태아에게 다가가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태아야, 내가 무슨 일을 당한 건지 기억나? 태아는 힘들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는데. 태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어요. 김하사랑 이 중사가 갑자기 들어와서 왜 거기 있냐고. 소영은 간호사에게 들었던 그 이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진안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업무를 정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체력 단련실로 끌고 갔어요. 태아의 말을 들은 소영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체력 단련실에서 뭘 했는지 말해봐. 처음엔 그냥 협박만 했는데 제가 본 서류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거부하니까. 태아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뭘 했다는 거야? 이 진안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바벨을 일부러 떨어뜨렸어요. 제 머리 위로. 태아의 말을 들은 순간 소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미친 놈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진안도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하지만 태아는 아직 할 말이 더 있다는 듯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제가 증거를 숨겨뒀어요. USB에. 태아의 말을 들은 소영과 진안은 서로 눈을 마주봤습니다. USB에 뭘 저장해뒀다는 거야? 진안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태아는 다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들어와 태아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계속 의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너무 무리하게 대화시키지 마세요. 간호사의 말을 들은 소영은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이 태아의 손을 놓았습니다. 병실을 나온 소영과 진아는 복도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USB라고 했으니까 분명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야. 진안이 말했습니다. 어디에 숨겨뒀을까요? 생활관? 아니면 사무실? 소영이 물었어요. 일단 내가 부대에 가서 알아볼게. 태아 생활관을 수색해봐야겠어. 진안이 말하자 소영이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이미 누군가가 찾아간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래도 확인해봐야지. 진안이 부대로 향한 후 소영은 혼자 병원에 남아 태아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진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소영아, 큰일 났어. 지금 당장 병원을 나와. 무슨 일이에요? 태아 생활관을 뒤졌는데 USB는 없었어.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생겼어. 내가 태아 물건을 뒤지고 있는 걸 김대령이 봤거든. 진안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김대령이 나한테 따졌어. 왜 사적으로 수사하고 있느냐고. 그리고 혹시 내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소영은 진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소영이 서둘러 병원을 나와 진안과 만났습니다. 진안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소영아, 상황이 좋지 않아. 김대령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무슨 의심을요? 태아가 알게 된 비리에 내가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태아 물건을 뒤진다고 오해하고 있어. 진안의 말을 들은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 일단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혹시 내가 정말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으면
태아도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 진한의 말에 소영은 불안해졌어요. 그날 저녁 소영은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태아가 말한 USB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생활관에도 없고 사무실에 있다면 이미 누군가가 찾아갔을 텐데. 그때 문득 태아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태아는 어릴 때부터 중요한 물건을 숨기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책상 서랍 뒤쪽에 만든 비밀 공간이었어요. 혹시 군대에서도 비슷한 곳에 숨겨뒀을까요? 다음 날 아침 소영은 병원에 가서 태아가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오전 10시쯤 태아가 다시 눈을 떴어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의식이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태아야, 엄마야. 어제 말한 USB 어디에 숨겨뒀는지 말해줄 수 있어?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생활관. 제 침대 매트리스 밑에. 태아의 말을 들은 소영은 안타까웠습니다. 이미 진한이 생활관을 뒤져봤다고 했는데 매트리스 밑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태아야, 그 USB에 뭐가 들어있는지 말해줄 수 있어? 횡령, 증거들, 통화 녹음, 서류 사진. 태아의 말을 들은 소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진한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한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욱 어두웠어요. 소영아, 태아야.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진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식이에요? 소영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진한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군 내부 감사실에 조사를 받게 됐어. 태아 사건과 관련해서 의혹이 있다는 거야. 무슨 의혹이요? 소영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횡령에 연루되어 있고 태아가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입막음을 하려 했다는 거야. 진한의 말을 들은 소영은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말이 돼요? 당신이 자기 아들을? 나도 어이없어.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의심하도록 조작한 것 같아. 진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태아가 침대에서 힘들게 일어나려 했어요. 아빠는 관련 없어요. 제가 봤거든요. 태아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진짜 범인들 따로 있어요. 태아야, 누구인지 말해봐. 진한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헌병 2명이 들어왔습니다. 전진한 장군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어야 하나? 이 진한이 물었지만 헌병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긴급 조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소영은 그 상황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진한이 헌병들과 함께 나가기 전에 소영에게 속삭였어요. 소영아, 태아가 말한 USB 꼭 찾아야 해. 그게 내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헌병들이 진한을 데려간 후 병실에는 소영과 태아만 남았어요. 태아는 엄마를 바라보며 힘들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정말 관련 없어요. 진짜 범인은 김대령이랑 박중령이에요. 태아야, 확실해?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둘이 통화하는 거. 태아의 말을 들은 소영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대령과 박중령이 진짜 범인인데 오히려 진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소영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진한은 조사를 받고 있고 태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인 USB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진짜 범인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혼자서라도 움직여야겠다고 말이에요. 진한이 헌병들에게 끌려간 후 소영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태아가 말한 USB를 찾아야 했지만 일반인인 자신이 어떻게 군 부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예전 동기 정숙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소영은 핸드폰을 꺼내 정숙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숙아, 나야. 상황이 급해졌어. 지금 진한까지 조사받고 있어. 뭐라고? 전진한 장군이? 정숙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누군가가 진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어. 정숙아, 제발 도와줘. 내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해. 소영의 간절한 부탁에 정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방법을 생각해 볼게. 1시간 후 정숙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영아, 내일 오후에 그 부대 안전점검 나가는 일정이 있어. 국방부 민원처리팀으로 너를 임시 파견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소영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절대 들키면 안 돼. 만약 발각되면 우리 둘 다 큰일 나거든. 알겠어. 정말 고마워. 소영은 정숙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오후 소영은 국방부 임시 신분증을 차고 태아의 부대에 들어갔습니다. 안전점검팀의 일원으로 위장한 채 말이에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태아를 위해서는 어떤 위험도 감수할 각오였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간 소영은 먼저 태아의 생활관 위치를 파악했어요. 다행히 안전 점검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각 건물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태아가 생활하던 건물에 도착했어요. 생활관 안에서 소영은 조심스럽게 태아의 침대를 찾았습니다. 명찰을 보니 전태아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주위를 살펴본 후 매트리스를 살짝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매트리스를 완전히 들어 올리자 침대 프레임 안쪽에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USB가 보였습니다. 찾았다. 소영은 속으로 외쳤어요. 재빨리 USB를 떼어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부대를 나온 소영은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아에게 USB를 찾았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중환자실에 들어가니 태아가 깨어 있었어요. 어제보다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태아야, 엄마가 USB 찾았어. 소영이 기쁘게 말하자 태아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태아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이걸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 소영이 물었어요. 태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국방부, 내부감사실에.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부대 내에도 연루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소영은 태아와 함께 USB 내용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병원 로비에 있는 컴퓨터를 빌려 USB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내용을 보고 소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USB에는 정말 놀라운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김대령과 박중령이 군납업체 대표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조작된 계약서 사진들, 그리고 비자금 관리 장부까지 있었습니다. 심지어 돈이 오가는 장면을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태아야, 이걸 언제 다 모았어? 소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몇 달 동안 조금씩 의심스러운 게 있을 때마다 몰래 기록했어요. 태아의 대답을 들은 소영은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됐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김대령과 박중령의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전태아 중위가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사고를 만들어야지. 훈련 중 사고로 처리하면 돼. 소영은 녹음을 들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말 계획적으로 태아를 해친 거였어요. 더욱 놀라운 건 진안을 의심하도록 조작한 대화도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전진안 장군이 문제야. 너무 정의감이 강해서 우리 일을 방해할 수 있어. 그럼 장군님도 이 일에 연루시켜버리자. 어차피 태아 아버지니까 의심받기 쉬울 거야. 소영은 그들의 치밀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어요. USB 내용을 모두 확인한 소영은 즉시 국방부 내부 감사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보할 일이 있습니다. 군납 비리와 관련된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담당자는 소영의 말을 듣고 즉시 만나자고 했어요. 2시간 후 국방부에서 내부 감사관 2명이 병원으로 왔습니다. 소영은 USB를 건네주며 태아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감사관들은 USB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정말 중대한 사안입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감사관 중 한 명이 말했어요. 그리고 전진한 장군에 대한 조사도 중단시키겠습니다. 이 증거로 보면 장군은 완전히 결백하시네요. 소영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안의 결백이 증명된 거였어요. 그럼 우리 태아는 안전한 건가요? 네, 이제 진짜 범인들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진안이 조사에서 풀려나 병원으로 왔습니다. 소영은 진안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진안은 소영의 말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고마워 소영아. 네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태아도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안심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태아야. 네가 정말 용감했어. 아빠가 자랑스러워. 며칠 후 김대령과 박중령을 포함해 군납 비리에 연루된 간부들이 모두 체포됐습니다. 태아를 폭행한 김하사와 이 중사도 구속됐어요. 그들의 범죄가 전군에 공개되면서 군 기강 확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습니다. 태아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어요.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며칠 후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소영은 태아의 침대 옆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태아야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있어서 제가 이겨낼 수 있었어요. 태아의 말을 들은 소영은 눈물이 났습니다. 진안도 태아의 다른 쪽에 앉아 말했어요. 태아야, 앞으로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아빠는 엄마에게 꼭 말해. 우리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야. 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대령과 박중령이 구속된 지 일주일 후 군검찰청에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소영과 진안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든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어요. 태아도 병원에서 검사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전태아 중위, 정확히 무엇을 보고 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검사가 물었어요. 태아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 대령과 박중령이 군납업체 사장과 만나는 걸 봤습니다. 사무실에서 돈 봉투를 주고받는 장면도 목격했고요.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한 건가요? 네, 처음엔 확신이 서지 않아서 혼자 조사했습니다. 몇 달 동안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태아의 증언은 정확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한편 김 대령과 박중령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업무상 만난 것뿐입니다. 전태아 중위의 사고도 정말 훈련 중에 일어난 일이고요. 하지만 USB에 담긴 증거들은 그들의 거짓말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통화 녹음이었어요. 전태아 놈이 너무 많이 알고 있어.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사고를 만들어야지. 바벨 떨어뜨리는 걸로 하자. 녹음을 들은 판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살인미수죠. 계획적으로 부하 장교를 해치려 했다니 말도 안 됩니다. 김 대령과 박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군납업체 사장도 함께 구속됐습니다. 저는 단순히 사업을 위해서 한 일입니다. 설마 사람을 다치게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의 변명도 소용없었어요. 이미 몇 년간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비리는 태아의 부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부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총 피해 규모는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진아는 증인석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아버지이기 전에 군인입니다. 군의 기강을 해치고 부하를 해친 이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진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영도 증인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제 아들은 정의로운 일을 하려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주세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결국 1심에서 김 대령은 징역 10년, 박중령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태아를 직접 폭행한 김하사와 이 중사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받았어요. 군납업체 사장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선고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은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런 군에서 일어난 조직적 비리와 부하에 대한 폭력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정의를 위해 용기를 낸 전태아 중위를 해치려 한 것은 군 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태아는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어요. 저는 군인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군인이 되겠습니다. 태아의 말에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이 사건은 전군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국방부는 군납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부대 내 비리 신고 시스템을 강화했어요. 태아는 용기 있는 제보자로 표창을 받았고 진안도 아들을 지킨 아버지이자 정의로운 군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태아는 완전히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머리에 상처도 많이 나았고 의사는 곧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태아의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군인을 계속해도 될까요? 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영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아야, 네가 한 일은 정말 용감한 거였어. 그런 내가 군인을 그만둘 이유는 없어. 하지만 동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고발자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태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진안이 들어왔습니다. 태아야,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한 일은 전군의 모범이 되고 있어. 진안은 신문을 들고 왔어요. 일면에는 정의로운 고발로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한 전태아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말요? 태아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럼 저 때문에 다른 선량한 간부들이 피해를 받은 건 아니겠죠? 오히려 반대야. 내 덕분에 정직한 군인들이 더 당당해졌어. 국방부에서는 태아에게 모범 군인상을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군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도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태아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 군 전체의 투명성이 높아진 거였습니다. 며칠 후 태아가 속했던 부대의 새로운 중대장이 병원을 찾아왔어요. 전태아 중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중위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젊은 중령이었는데 눈빛이 매우 정직해 보였어요. 앞으로 부대가 어떻게 바뀔까요? 태아가 물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질 겁니다. 투명한 회계 시스템도 도입하고 부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소통 창구도 만들었어요. 새 중대장의 말에 태아는 안심했어요. 한편 소영과 진아는 병원 카페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진안 씨,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죠? 소영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었어. 하지만 태아 덕분에 더 단단해진 것 같아. 태아가 이런 일을 겪고도 군인을 계속하려는 걸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러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컸구나 싶어. 진안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소영아, 우리도 이제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진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느꼈는데 우리가 가족이라는 걸 말이야. 소영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10년 전 이혼할 때의 아픈 기억들이 떠올랐지만 이번 사건을 함께 겪으면서 지난의 진심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진한 씨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예전엔 너무 일에만 매달렸는데 이제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어. 진한의 말을 들은 소영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때 태아가 카페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있었구나. 태아는 부모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두 분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정말 오랜만이네요. 태아야,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소영이 물었어요. 태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족으로서 서로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자. 소영도 동의했습니다. 네, 태아가 다치면서 깨달았어요.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걸. 2달 후 태아는 명예롭게 전역했습니다. 부대에서는 성대한 전역식을 열어줬어요. 많은 후배들이 태아를 롤모델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선배님 덕분에 우리도 정의로운 군인이 되고 싶어졌어요. 전역 후 태아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군에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군사법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앞으로도 정의로운 일을 계속하고 싶거든요. 태아의 꿈을 들은 소영과 진아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진아는 예정됐던 진급을 포기하고 국방부 감찰관으로 자원했습니다. 앞으로는 군 내부의 비리를 척결하는 일에 전념하겠습니다. 진한의 결정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소영도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구청을 그만두고 국회 국정감사위원회 군인권보호소위원회에서 일하기로 한 거예요. 태아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6개월 후 세 사람은 태아가 다쳤던 군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태아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래도 모든 게 잘 풀려서 다행이야. 소영이 대답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 진한이 말했어요. 우리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가족이라는 끈은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맞아요. 예전보다 더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태아가 동의했어요. 소영은 두 남자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 끔찍한 일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의 진짜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서로 떨어져 살아도 마음은 늘 함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함께 상의하자. 진한이 말했어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태아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태양이 서서히 지면서 카페 창문으로 따뜻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도 평온한 미소가 번졌어요.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낸 후 찾아온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내일이 말이에요.